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원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일부 지지자에 대해 일배 수준이라고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오늘 저녁 첫 맞수 토론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라면서 검찰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만났습니다. 모두 원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최종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당내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국감이 끝난 뒤에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단결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경쟁 기간 작은 갈등을 넘어서서 큰 힘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은 일배 수준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성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늘 국회 앞에 현수막을 내걸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에 이 전 대표는 사의를 표하고 감사 인사가 늦어져서 송구하다면서 자신이 부족한 탓에 지지자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조만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수락할지 원팀 지원에 얼마나 이 전 대표가 나설지가 화학적 결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주자들 소식도 알아봅니다. 오늘 저녁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는 후보 간 맞붙는 첫 번째 맞수 토론입니다. 후보 4명이 2명씩 2계조로 나눠서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 토론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토론회에서는 특정 후보 간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에 우호적 발언이 오고 가고요. 또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서도 동맹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연합 전선에 맞서는 집중적인 견제가 오가면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 각각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에 대한 공세 수위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를 찾아서 침소봉댕했다면서 이제는 본인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법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님과의 관계도 빌꼬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지. 왕자 쓰시고 무슨 이상한 이름 가지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시면 나라 큰일 납니다. 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검찰이 안일한 수사를 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냐면서 면죄부 수사를 한다면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선대 본부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부실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홍준표 의원도 SNS를 통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지만 법조 카리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도 중앙지법과 행정법원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징계 정당 판결과 김만배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여야의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했던 옛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성남시청 앞입니다. 네, 성남시청 압수수색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쳐 최소 1,100억 원대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인 만큼 검찰은 당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역할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업 계획 승인과 각종 인허가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자료들을 확보하고 당시 자료를 작성한 성남시청 직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졌던 것과는 다른 휴대전화입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버린 휴대전화는 검찰이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경찰이 CCTV 분석으로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을 특정해 최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찾은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에 바꾼 것으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지인에게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걸 오늘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과거부터 썼던 휴대전화인 만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오늘 오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서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이 곧바로 보강 수사에 나선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오전에 김만배 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에 더해서 김만배 씨 재조사 등으로 추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영학회계사 녹취록에 대한 검증과 자금 흐름 분석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핵심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야이 도둑놈아! 야이 도둑놈아! 김만배 넌 악마야! 김만배 넌 악마야! 악마! 임마 진짜! 김만배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김만배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김만배 도망가지 마 이 자식아! 야 김만배! 문 열어라! 400이야 만배야!
사실 저는 그분에게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녹취록에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이 오늘 본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 전담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과 유동규 지인의 자택도 압수수색해서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윗선 그분을 밝힐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변곡점을 맡고 있는 대장동 수사,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전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성남시청이 사실상 대장동 개발의 대부분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이 과도한 이익이 공공으로 가야 될 게 민간으로 갔다는 것부터가 가장 핵심인데 예. 그랬으면 사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제라도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입증에 있어서는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영장에도 일단 그 김만배 씨, 유동규 씨의 배임,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 성남시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허가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은 이익 배분에 대한 설계 과정이 나와 있고 그때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 정도 논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 서류에 의해 가지고 진작에 확인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 관련된 그 처리를 해주고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에 그 50억도 뇌물로 받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억에 대한 뇌물이 문제가 된 순간부터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그 부분만으로도 사실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압수수색 시점은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혹시 거기서 찾아야 될 인허가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걸 못 찾을 수도 있습니까? 근데 사실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 번호가 다 이렇게 따여져 가지고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서류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죄 등 이거를 특별히 또 관리해서 처벌하는 법률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즈음에 누가 그거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파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을 없앨 경우에 증거 인멸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함부로 증거를 지금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어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충분히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찾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같이 들어갔어야지 맞지 않았을까.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사실 공적 영역에서의 문제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몸담아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인허가 서류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리고 어제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시피 이 내용은 관련 증거에 의해 가지고 확인되고 입증돼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인데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이 나온 것은 굉장한 스모킹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입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맞아떨어지는 서류들이 나와 가지고 다 앞뒤가 부합한다라는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진작부터도 제기가 됐었고 좀 이게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순서가 조금 어긋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장 청구를 충분한 수사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 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랐다,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저희 화요일에도 앵커님이랑 저랑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관련 자료랑 그 계좌 추적이랑 한 다음에 그걸 놓고 대질 신문을 한 번 더 추궁을 하고서 신병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고서 몇 시간 뒤에 영장 청구를 해서 이게 그때 좀 당일에 문 대통령이 신속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4시간 뒤에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검찰이 정말 큰 한방을 갖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 기각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면서 무리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영장 기각된 걸로 봤을 땐 검찰이 좀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정형하게 녹취 파일을 틀어주려 했었는데 변호인도 제지했고 판사도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줬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근데 영장 실질 심사를 해보면은 그 안에서 증거 조사를 그렇게 뭐 다 꼼꼼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는 일단 법원에 보내놓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 신문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증거를 일일이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는 이제 이거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녹취록에 대한 확인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지금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을 법정에서 트는 것은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런 항변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 절차상으로 그렇게 뭐 무리라거나 변호인 쪽 손을 더 들어줬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17명의 검찰 인력이 꾸려지고 전담팀까지 만들어져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금 기대했는데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녹취록 내용을 지금 가짜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게 김만배 씨의 주장 아닙니까? 그럼 그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졌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좌, 뭐 자금 흐름, 인허가 서류에 의해 가지고 확인되는 과정까지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녹취록에 너무 기대고 있으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툼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다. 예. 법원은 그 정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김만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또 이런 사건에서 녹취록 자체가 허위로 밝혀져서 증거 능력이 날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주는 50억 원이요 뇌물로 적시했는데 보통이면 이 뇌물로 적시한 뒤에 계좌 추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 이거 하나로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뇌물 이미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50억이 지금 그 상여 처리돼서 퇴직금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산삼이 있는데 이걸 라면에 집어넣고 끓이다 말고서 지금 음식으로 이 라면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다툼의 영역이 많은데 섞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 가지고 발부하기에는 지금 방어권이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를 할 만한 지금 영장 전체의 구성에서 좀 미비점이 너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뇌물 부분도 충분히 발부를 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좀 박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영장 기각으로 자 과연 그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수사에서 지금 녹취록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차례 등장한다고 하던데 그분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지금 말을 조심할 뿐이지만 최근에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일단 지금 모르쇠 전략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에 있다면은 맞을 것이다. 이 정도. 사실 뭐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자체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하고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장기간에 걸쳐서 19건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하는 대화가 아니고 유독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화면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녹취록이 19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분과 관련한 논의가 매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렵기 때문에 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것도 제가 보기엔 사실 그 즈음에는 뭐 수백 건을 녹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정영학 예. 회계사가 녹취록을 19개 제출했습니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제별로 나한테는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 중에서 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검증의 대상이긴 한데 네. 그 내용 중에 섞여 있는 그 부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질 수 없고 그 조사는 사실 ABC로 여기 녹취록에 나오면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은 물어봅니다. 네. 근데 정영학 회계사한테도 분명히 그럼 이걸 누구로 이해하고 대화를 했는지를 물어봤을 법도 한데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언론 보도가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보강 수사가 난 이후에 아마 더 이제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들 모른다라고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영장 그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들 수 없는 증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물적 증거, 이 계좌 흐름 이런 거 가지고서 돈이 꽂혔는데 말로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지금 것이거든요. 수사가 계좌 추적까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아닙니까? 계좌 추적을 하고는 있는데 예.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가장 놀랬던 부분이 그 뇌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검찰이 수표 4억에 현금 1억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어제는 현금 5억이다. 4억은 그럼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계좌 흐름에 예.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치밀하게 다 마무리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궁금하다라고 물었더니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결국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돼버리긴 했는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러고 넘어갔어야 맞지 않았을까. 이게 맞다고 하는 표현도 문제지만 아니라고 딱 배제하는 단정적인 표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게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예. 적어도 이거는 남욱 변호사까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사된 내용 가지고 언급했어야 될 부분이고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문서상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도 관련되지 않았던 이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윗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최고 정점이냐 아니냐 그 자체도 이거는 뭐 실체 진실상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신분이 어떨지를 떠나서 조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어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한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인허가를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성남시, 나아가선 경기도, 나아가서는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재권자를 쭉 따라가는 게 로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을지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예. 인허가라는 것이 사실 사업에 있어서는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하면서 토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도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그래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금 전 총장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지금 입건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일단 고발인 조사 마치면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그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뭐 서면 조사만 가지고 성남 FC에 대한 후원금 그건 서면 조사만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그 고발 내용 중에 그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뭐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입건돼서 조사는 진행될 수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파급력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소환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수 검찰총장이 임명 전까지 5개월 동안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김우수 총장은 그 고문 변호사 15명 중 한 명이고 또 고문료도 30만 원이다 정도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시청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제 법률 검토를 해주고, 그리고 고문 변호사단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소송 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건화된 것은 사건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에서 벌어지는 그 각종 소송이나 자문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되는 그 풀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시점상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거의 끝난 무렵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처리 과정에서의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그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어떤 회사의 고문 변호사일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소송에 적대적인 그런 지위에서의 소송을 안 한다, 이런 그 내용을 함께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충돌되는 부분은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장동에 대한 걸 했든 안 했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 수장으로서 업무를 좀 이렇게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지위 자체에서 적대적인 지위에 서게 되는 거, 이제 옛날에 이제 영리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었던 거, 이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대법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도 변호사 할 때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은 지금도 다 회피를 하고 아,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회피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휴대전화가 몇 개예요. 그런데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는 경찰이 찾았고 네. 또 옛날 휴대전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옛날 휴대전화 스모킹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이제서야 이제 확보가 된 것인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렌식 과정에서 이제 열리는지가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고, 정보만 나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기 어렵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예. 명장으로 열게끔 강요하는 것은 사실 법상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여러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또 다른 키맨이 남욱 변호사잖아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뭐 그분 이야기도 했고, 다음 주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떻게, 뭐가 좀 똑같고 뭐가 좀 다릅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진술은 사실 궤를 같이 합니다. 아, 궤는 크게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맞을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게 했으면 맞을 것. 자기는 이제 잘 모른다는 남욱 식으로.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또 그렇게 답을 하는군요. 이제 지금 설정을 아마 2015년경에 이제 구속됐던 시점을 잡고 그 이후부터 자기는 배제되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 지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이제 2019년 그 무렵의 녹취니까 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지금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그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뒷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되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지고 1,000억을 배당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는 잘 모르고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주요 등장 인물들이 이제 서로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검찰은 팩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진술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 대질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대질 조사. 네, 아니, 그리고 대질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영장 청구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때도 뭐 부탁되고 사람만 붙들어 놓고 대질 조사라는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계좌 흐름 보니까 안 맞다 라고 하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좌도 분석이 덜 됐고 대질도 안 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뭐 다음 주 이후에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어제의 영장 기각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란 뭐죠? 보통 아는 사람일수록 이거 어디까지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나 정모 변호사가 자술서를 내고 녹취록도 이제 제출을 한 게 그런 거를 이제 아예 감수하고 우려를 가지고서 먼저 이제 좀 선처를 받기 위한 포석을 했던 것인데, 김만배 씨나 이렇게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조사를 받고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기도 한 동시에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을 들으면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는구나. 여기까지 아니까 이렇게밖에 못 물어보는구나. 이러는데 어제 영장 청구가 좀
허름했다라고 해서 기각이 예, 된 걸 예. 이제 법조 기자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면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여기까지밖에 없으면 그 피의자들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결합할 수 있다. 있습니다. 예. 소송 과정에서 계속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강 그래서 수사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압수수색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추궁하는 거 그리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준비 없는 그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이 나오게끔 하는 거 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고 신속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은 좀 생각이 아마 다들 복잡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김만배 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화천대유 7호 소유자로 알려진 배모 기자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씨가 후배 배 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한 게 후회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또 참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보다 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핑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예. 지금 취지는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그 배모 기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되고 거기에 뒤늦게 들어갔다. 예.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가 좀 힘드니까 앞에 나서달라는 식으로 약간 얼굴마담 형식밖에 아니다라는 취지를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그게 주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수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등장인물들이 또 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 맞다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히 수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그게 녹취록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이 됐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 수사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네네. 이 증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을 하면 수사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좀 절차상의 미스나 이런 것이 없이 정교하게 간다면은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수사가 충분히 다시 또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실체를 반드시 또 신속하게 밝혀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수사 속보 전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이 되고요.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25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말까지 2주 정도 연장이 되는 것이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로 제한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 일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화가 됩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 있으면요. 오후 4시, 6시 이전 또 이후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의 만남이 허용이 됩니다. 또 이런 완화 기준은 기준처럼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을 합니다. 대입 수능을 고려해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완화했는데요. 접종 완료자가 200명을 넘으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해온 스포츠 경기 역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 한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실내 관중석은 20% 그리고 실효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소모임, 또 식사, 숙박 등의 금지 조치는 지금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3단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합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을 오는 18일부터 31일로 2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과 함께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이요, 새 방역 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는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 수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에 집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유행과 접종 상황을 보고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요,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그 2주 뒤인 다음 달 초 새 체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11월 첫 주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확진자 추이 등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사에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지만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생계 대책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영규 씨. 다음 주부터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부쩍 늘어난 접종 완료자를 어떻게 확인할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일상 회복이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그 백신 접종자, 완료자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소요돼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안 하던 배달까지 하며 버텨오던 카페 업주도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소상공인들만 너무 규제가 심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출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날이 막막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특히 2년 가까이 아예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들은 빚더미에 앉은 채 문 닫는 사례가 넘쳐난다며 제대로 된 생계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의 임대료도 법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움직이는 리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님들 1원이라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월급에서? 정상 영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는 만큼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은 자율에 맡기고 방역수칙 위반 책임도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주부터 모임 제한이 완화되지만 서울 도심 실내 체육시설과 아파트 등에서 일상 속 감염은 여전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서울 율현동 태권도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태권도 학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태권도 학원은 확진자가 나온 뒤로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자가격리 중인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나온 겁니다. 지난 10일 이곳 원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른 원생과 가족 등으로까지 번져 지금까지 관련해 50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대부분 잘 착용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격렬하게 운동하며 기합 소리를 냈고 원생들은 여러 개 수업에 참여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11명 늘었습니다. 지난 1일 거주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5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47명이 주민, 종사자 5명과 그 가족 2명 등인데요. 여러 개 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사자 휴게실은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위치해 감염이 전파되기 쉬웠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공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거주자와 종사자 사이 감염도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친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어서 접종을 대부분 완료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인데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강북구 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명이 추가돼 누적 25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최소 6명이 돌파 감염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된 지난 9일부터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간병인 1명이 확진을 숨기고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사자 15명, 입소자 37명 등 누적 확진자가 52명에 달합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요양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3일 근무자 3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소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새 누적 확진자가 15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율현동의 태권도 학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집값이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1% 가까운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사상 처음 5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덩달아 오피스텔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 부족 상황 속에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한 달 전보다 무려 0.92%나 올랐습니다. 전달보다 오름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한 폭등세입니다. 수도권은 9월까지 누적 1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통계를 아파트로 좁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달 만에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도권은 넉 달 연속 1%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평균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7년 4월 2억 8,400만 원에서 지난달엔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의 벽마저 허물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77%가 넘게 오른 결과입니다.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대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오피스텔 가격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값은 직전 분기보다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조짐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가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올라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요. 다만 전세난이 여전하고 매물도 많지는 않아서 곧바로 약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엔 신축 공급은 물론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요율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지요. 무효표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원팀까지 가기에는 내용이 좀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4강 후보 간 1대1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다가오는 대선 국면, 영상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 갔어요. 의원총회 가서
의원들 다 만나서 악수하고 이제 우리 원팀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팀은 민주당의 전통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를 마쳤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전 분열,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적전 분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 핵심적인 사람들 간에 분열이 생겼다. 이건 아주 위험 신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낙연 지사는 후보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승복을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의 캠프 사람들은 아직 승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지법에 이번 경선에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 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40%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30%는 홍준표를 지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그대로 예정대로 우리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완전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선이 그동안 워낙 치열했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다시 결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해단식에서 발언했었죠. 원래 이제 이낙연 후보가 발언이 우회적이고 두루뭉실한 화법을 잘 구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센 발언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질밟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경선 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없는 사실조차도 끄집어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고 정치 자격이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정말 초고강도 발언인데 그럼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를 하더라도 몸은 가고 마음은 떠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앞으로 이게 원팀, 민주당의 원팀이 정말 쉽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안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잠깐 있다가 저한테 콜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또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쪽 하시오. 질문 딱 2개만. 질문 2개? 잠깐만. 우리 대통령님은 우리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수석 당원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또 인사드리는 게 도리이고 이번 주에 사실 시간상 또 제가 안 돼서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끌어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전화도 걸었고 그리고 서른 의원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만 서른 의원하고도 화해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른 의원도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원팀 종류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인 원팀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이낙연 후보가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을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면적인 이제 원팀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만나보거나 연락해 본 사람들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참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네네. 다른 후보와 달리 그렇기 예, 때문에 의외로 빨리 또 수습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친화력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친화력을 좀 더 보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올해 해묵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얼음 같은 그런 마음을 이낙연 지지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건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재명 리더십을 한번 판가름할 수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번 잣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 주자도 중요합니다만 그 지지층이 같이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뼈있는 해단식에서 뼈있는 그런 발언을 내놔서 관심이었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뉴스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일부 지지층에 대해서 일배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또 사과하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자, 그 두 발언을 차례로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지지자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민주당 내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당시 이제 손학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막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가 이제 기자로서 옆에 지켜보고 20대 대선까지 왔는데요. 제가 그 많은 8번의 대선을 치렀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제가 겪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유력한 후보가 승복 발언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강성한 그러니까 당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하는 고강도의 승복 발언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지지층을 향해서 일배 그러니까 극우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던 경우 이런 게 두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희한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지 참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 매일매일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재명 지사 또 송영길 대표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건 아마 이번에 일베 발언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불만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열성 지지자가 하루아침에 극우 집단처럼 이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불만과 반감이 좀 가라앉히려면 상당히 좀 송영길 대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대위가 출범할 겁니다. 선대위 출범 앞두고 있는데 그 유시민 전 이사장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퇴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본인이 당장 정치 활동을 하거나 캠프에 들어가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본인도.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여야 후보들은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데 본인은 상당히 이 친노, 친문 혹은 그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한다고 보고 본인이 다만 이제 이번에 사퇴를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정치는 않겠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겠고 공직에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알릴레오 활동을 계속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117만 명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릴레오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정도 할 했냐면,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측면 지원? 예? 측면 지원이요. 측면 지원. 뭐 알릴레이 활동 계속 제가 한다고 진짜 그 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예. 또 하나 뭐랬냐면 말과 글로 세상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겠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정치공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측면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상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이제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건넸고요. 근데 따로 이제 비공개 회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비공개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언제쯤 이렇게 정식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마련할까요? 조금 전에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곧바로 두 사람이 만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빨리 공개적인 사람 만날수록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불과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검경이 말이죠, 철저하게 대장동 사태를 파헤쳐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놓고 바로 그 수사 대상 중에 핵심적인 사람을 바로 또 단둘이 만난다 하면 야당인 언론으로부터 이제 맹렬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과거 권력의 법칙상 보면 이미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선 후보 간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요? 그렇습니다. 서로. 어떻게 그게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그러니까 후보는 어떻게든지 현직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현직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레임덕 없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역대 마지막 대통령이 구사했던 이제 전략은 안개 전략입니다. 안개 전략이요? 오리무중전, 직접 세게 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리두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가야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본인이 신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거죠. 그렇군요. 안개 전략.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 워낙 크게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단순히 땅과 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민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민심은 곧 부동층의 민심이고 그는 곧 중도층의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땅의 문제가 삶의 문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층이 지금 전설이 이탈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 70%는 이재명한테 안 갈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70%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글쎄 이제 7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이제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최대한 관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이고 결국은 치열하게 여야 후보가 맞붙는 상황이 오면 지지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번 경우는 좀 이제 드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대선 이후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머지 이낙연 지지했던 후보나 캠프의 주요 정치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질 거라고 걱정하고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길을 계속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이 나중에 공천받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통상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 만약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이 상당히 입지가 어려워지면 바로 이어서 있는 이제 총선에서도 그야말로 과거의 친박 친이계처럼 완전히 우리가 몰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일부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권력의 법칙이라는 게 항상 권력의 법칙이라는 선거의 게. 법칙이 있는데요. 네. 경선을 그렇게 몇 달 치르면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어떤 지지 그룹이 아성처럼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합류하고 그 틀 안에 참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찍 경선 전에 어느 쪽에 줄을 서는다 이른바 이렇게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뒤늦게라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탕평 캠프라고 한다면 누가 일찍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중에 눈치 봐서 눈치껏 이리저리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듯이 선거 끝, 경선 끝은 대단히 매몰차고 아주 냉철합니다. 찬바람이 생생 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낙이나 나머지 후보 캠프 사람들은 정말 많이 불안하고 걱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제일 껄끄러워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지지가 아니라 상당히 반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제3지대나 중립지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가까웠던 이제 참모들이나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을 윤석열 캠프에 보냈다라고 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보는 게 아마 큰 틀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어제 그 지난해 있었던 징계, 2개월 징계에 대해서 적법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오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정치활동 중단하라. 그리고 친일파가 지금 독립군 행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노련한 정수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노련한 전략이다. 지금 대장동 사태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선 분위기를 빨리 띄워야 그렇습니까?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나머지 악재들을 묻힐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로 가면 이른바 도덕성 논란, 논쟁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양쪽 다 도덕성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자 입장에서는 둘이 붙으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TV 토론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때리기를 한 공개적으로 빨리 좀 강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당내 갈등이 조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밖으로 돌리는 거죠. 대외 전선을 그건 강화하는 방향. 흔히 전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 원인도 그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와 적과 세게 붙을수록 공세 수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 분위기를 세게 붙여야 내부적으로 단결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캠프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붙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찌 됐든 원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이 1대1 토론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올랐습니다만 1대1로 토론을 하는데 홍준표, 윤석열 1대1 토론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뭐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는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면 10번 넘게 지금 TV 토론을 하는데 아마 오늘 가장 치열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혈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튀길 정도로 싸운다는 혈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제일 서로 간에 세게 맞붙었던 윤석열, 홍준표가 지금 맞짱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당 해체론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검찰 후배라고 적당히 했는데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 가장 볼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당해체 발언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판에 오니까 여당 따로 없더라. 예. 정권 교체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하는데 직접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표정과 언성이 엄청 높고요. 손을 이제 특유의 이렇게 바람을 막 일으키는 제스처를 많이 했거든요. 아주 세게. 이게 어떤 후폭풍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줄 예상할 텐데. 예, 저는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의도된, 저는 다분히 계획적인 센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오늘 TV 토론에서 보나 마나 윤석열을 제외로 나머지 사람은 맹렬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대1 윤 후보로 공격하겠죠? 예. 특히 또 1대1로 홍준표가 맹렬히 공격 일변도로 가면 나머지 부동층이나 혹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도 되게 지금 윤석열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과도한 내부 총질 아니냐? 우리가 윤석열을 지켜주자라고 하면서 국민힘 내부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몰리는 집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고강도로 얘기하지 리가 없거든요. 정신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더라도 실은 1인 망은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윤석열 후보가 의도되고 계획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이해가 해요. 안 간다. 저는 주변에 충분히 그런 정치 선술이 있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제가 그래서 저 발언 다분히 되고 저기 세게 논란이 될 경우에 오히려 득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이 결집하면은 지켜주자라고 왜 내부 총질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깊이 분석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윤 전 총장한테 그거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완구 전 총리가 별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자리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 대망론의 중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은 늘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71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만약 이번에 암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 될 사람을 밀어주는 그렇다면 충청도는 저는 상당히 고루고루 후보들의 분산에는 실리주의적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몰표를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실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 도시로서 우뚝 쓰고 요즘 영충호라는 얘기 많습니다. 영남, 충청도, 호남이다. 영충호라고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우리가 인구로나 여러 가지 경제 규모로나 행정도시 위상으로나 호남은 제꼈다. 이제 우리 영남만 제끼면 제1위 도시가 된다.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충청 대망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역대 대선보다 어느 때보다 가장 먼저 이번 대선에 충청도 사람이 특정 후보 쪽으로 가장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종필 총리가 97년 대선 때 가장 충청도 사람 지지를 받았을 때가 대전에서 4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충청도 사람 그랬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한테 80%, 90%가 갈 때요. 40%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JP한테? JP한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손해도 많고 충청도 핫바지론이다. 막 이런 비판이나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덕분에 적절하게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나누어주는 실리적인 이번에도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실리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막판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상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번 대선은 중도층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도층의 핵심이 충청도거든요. 호남이나 대구나 부산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표심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충청도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부동층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20, 30대고 영세민 자영업자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충청 표심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 예, 막판 늦게 빵 터지는 게 이제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그맨들이 아주 많은 도시, 개그맨 도시 한때는 50% 가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충청도 출신 개그맨이 많냐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빵 터지게 하는 게 말하자면 그 유머랑 개그의 그 속성하고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정훈이나 이용자라든 뭐 신동엽이라든 전부 다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표심이 중도층의 표심이 막판에 빵 터지는데 충청도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그런데 합니다. 이준석 대표 보니까 부울경 지역 가서 지금 뭐 오늘 토론회가 부울경 지역이긴 합니다만 대선의 최대 승부처다. 상주하다시피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울경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도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표심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까지 배출하고 세 명의 대통령 배출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반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전국의 지지율 중에 제일 높게 나오는 데가 부산 경남 PK입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율 여론조사 가장 보면, 높게 나오는 지역이 부산 경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 부산 경남에서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아마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만 본다면요. 오늘 현재까지만 본다면.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과 주말인 내일 사이에 내륙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요일 아침엔 내륙 곳곳에 첫 영하권 추위도 찾아오면서 올가을 처음 한파특보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주말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일요일에는 내륙과 산간 곳곳에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압골이 빠져나간 이후에 지금 시베리아, 즉 바이카르 부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한반도 쪽에 들어오면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는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중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 2004년 한파특보 제도가 10월로 확대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추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일주일 정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절정을 보인 후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또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말까지 일주일 정도 때이른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른 영하권 추위에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급격한 기온 변화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2주간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학교가 다른 사람 땅을 무단으로 쓰다가 전기와 수도 사용이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진입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학교 입구는 철제 울타리로 막혀 학생들은 좁게 난 쪽문으로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한 건 해당 토지 주인. 학교 측이 약 5년간 자기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16년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신주, 그다음에 오수관, 그다음에 그 오수관을 퍼올리는 심정 펌프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불법적으로 시설을 했어요. 전혀 우리한테 사용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없고요. 4년여의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재단 측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구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자 최근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원상 복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땅입니다. 대법원의 대체 집행 결정으로 뒤에 보이는 전신주와 또 상하수도 시설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학교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애초 원격 수업을 하려 했지만 전북교육청이 학교 특성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원격 수업은커녕 언제 정상적으로 수업할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한 게.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요. 일단 수업도 제대로 못 듣게 되고 연습이랑 그런 것도 어려워져요.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와 재단 측은 현재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며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보도를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백신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인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보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입니다. 강력한 전염력을 무기로 전 세계로 퍼져 다른 변이를 밀어내고 지배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만큼 강력한 변이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를 이끌었던 스콧 고틀리브도 델타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바이러스에 자기 복제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인류가 근절에 성공한 질병은 천연두 하나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계절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했습니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음 주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 좀 숨통이 트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개인 방역도 또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오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지금 10명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이렇게 6시 전후로 해서 이제 복잡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했고 적용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이제 포함한 상황에서 수도권 4단계는 8명,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3단계는 10명까지 이제 허용이 됩니다. 네, 식당 카페 영업 시간도 3단계 지역은 이제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정까지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까지의 지금의 그 10시까지 시간이 유지가 되고 이제 3단계의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12시까지 이제 영업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식당, 카페 3단계. 4단계 독서실, 스터디, 공연장, 영화관은 4단계인데도 12시까지 가능한가 봐요?
이제 지금 과거에는 이제 10시까지 가능했었던 그런 예. 그 시설들인데 이제 지금 수능도 앞두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위험성이 좀 덜한 이제 독서실이나 이제 공연장, 영화관 이런 곳들은 영업 시간을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시까지 좀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야구, 축구, 배구, 농구장, 경기장도 실내일 경우에는 20%까지 그리고 밖에 실외 경기는 30%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데 접종 완료자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만 이제 그 20%, 30% 인원이 이제 참석해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좀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빨리 좀 풀어줘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자, 어떻게 접근한 겁니까? 그 뭐 과학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판단한 거죠? 방역 당국이? 일단 지금 이렇게 단계적 그 일상 회복으로 가는 이제 어찌 보면 징검다리의 2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2주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고 상당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그 영업 시간 제한이나 이런 사적 모임 제한을 어느 정도 그 완화를 시켜서 그 징검다리 형식으로 어찌 보면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완화하는 그 다음 단계 일상 회복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방역이라는 게 뭐 9시, 10시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방역은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수사를 할 때 과학 수사도 있지만 그 베테랑 형사들의 경험 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산밀 공간이 위험하구나. 또 이 코로나19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더 위험하구나. 또 식사가 꼈을 때 더 위험하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방역 통제하는 데에 그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얼마나 잘하냐, 그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영향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 이런 축적된 그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좀 더 고민하면서 또 이제 생활방역위원회들이나 이제 이런 일상회복위원회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완화 조치 아무래도 최근에 그 확산세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방역 당국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얼마나 꺾였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추석 연휴를 매개로 이제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있던 유행에 더해서 비수도권 유행이 더해지면 이건 전국 단위 유행으로 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면 추석 연휴로 인한 그런 비수도권 이동량에 의한 비수도권 대규모 유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한글날이나 개천절에 이런 또 연휴가 또 있으면서 또 단풍 관광이나 아니면 또 비수도권 이동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거에 의한 비수도권의 대규모 유행은 일단 지금 크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었던 그 추석 전 그 이동량 증가로 인한 유행은 또 좀 어느 정도 감소세가 되면서 전체적인 유행이 소강 상태로 이제 좀 접어들면서 지금 실제 재생산 지수도 이제 뭐 1할에 0.89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중간다리, 징검다리 이렇게 약간의 방역 완화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지금 접종 완료자 비율이 63% 넘어섰고요. 1차 접종자도 지금 뭐 80%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차 백신 접종자가 78% 넘어가고 완료자가 이제 62%가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를 이제 넘어가게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방역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제 시작 시점을 이제 70% 이상 예방 접종 완료자가 생겼을 때로 이제 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주 동안의 이제 경과를 봐서 11월 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금 것들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저 방역 수칙 잘 지켜주고 계셔서 추석 이후에 더 큰 확산이 우려됐습니다만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률 우리보다 더 빨리 70% 이상을 달성했던 국가들 이스라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나라를 보니까
다시 또 확진자가 폭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 완료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제일 꼽으라 그러면 포르투갈이요? 85%가 넘어가고 있고요. 85%? 예, 지금 싱가포르이 또 높은데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유럽의 뭐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60% 중반대고 미국은 이제 50% 중반을 이제 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방 접종 완료율이 지금 뭐 62%가 넘어갔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지금 낮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조금 시도를 했다가 대규모 환자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같이 예방 접종률이 높은데 좀 연착륙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예방 접종률은 높은데 그 취약한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인구가 570만인데 170만 명이 외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의 20%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관리가 어려운 그런 취약 집단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단계적 방역 완화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어느 정도의 연착륙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도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그런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싱가포르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지를 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를 미리 준비를 해서 억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에서 이런 정도로 그 단계적 완화를 천천히 했더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 그 일정 도입할 때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백신 좀 여쭤볼게요. 그 추가 접종 부스터샷, 오늘 대통령도 부스터샷 맞았는데요. 고령층 그리고 중증 위험군 부스터샷을 가능한 6개월이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맞는 게 좋겠죠. 부스터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그 백신 접종 효과가 애초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자거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드시는 면역 억제가 돼 있는 분들은 한 6개월만 지나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추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굉장히 다시 강력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스터샷이라는 게 사실은 뭐 결국은 전 국민이 필연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 전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결국은 예방 효과가 장기간 유지가 되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대상을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추가 백신 접종이 mRNA 백신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백신 접종할 것이냐, 교차 접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추가 백신 접종할 때는 부스터샷 전용,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백신을 또 접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백신을 접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결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전 국민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그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스터샷을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이제 65세 이상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 의료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화이자는 승인이 나갔고 이제 접종이 되고 있고 모더나도 지금 어제 그 뭐 FDA 자문위에서 이제 승인 일단 승인은 아니고 권고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근거들을 쌓아주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은 화이자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뭐 모더나나 나중에 가서 이제 노바백스 같은 백신들이 또 이제 좀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아마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백신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소비자 물가 3%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여온 소비자 물가가 이달에는 3%대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 넘게 오른 휘발유와 LPG 등 공업 제품 가격 상승세는 10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달걀, 국산 쇠고기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과 라면 등 가공식품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서울 우유와 남양 유업은 이달부터 우유값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도 10월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생산 차질과 같은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공급 측 요인이 경기 회복세를 좀 이렇게 좀 제약을 하고 또 물가 상승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정부도 외식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10월 소비자 물가는 3%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물가가 3%를 넘으면 9년 8개월 만에 3%대 물가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과 공공요금 동결 카드로 고삐 풀린 물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간 1.8%, 한은은 2.0%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이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 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 안팎에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4분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가공식품의 편승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수입 물가가 5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254억 원을 투자하고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세계적인 인기 속에 각국에서 어린이들이 드라마 속의 폭력적인 놀이를 흉내내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역사상 최고작인 오징어 게임에 2,140만 달러, 254억 원을 썼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보다 약간 많은 286억 원이 투입된 스탠드업 코미디 더 클로저와 비교하며 이 프로그램은 트랜스젠더를 조롱한 표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9부작의 오징어 게임 투자비는 1회당 28억 원으로 매우 적은 비용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작 기묘한 이야기와 더 크라운의 회당 투자비는 각각 95억 원과 119억 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학생들이 드라마 속 놀이를 흉내내다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 디스트릭트 학교는 학부모 공지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 학교는 일부 학생들이 특정 장면을 따라하고 있으며 서로를 다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자녀들이 폭력적 게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덜위치 힐 공립학교도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자녀들의 오징어 게임 시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존 브램스턴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운동장에서 서로 총을 쏘는 신용을 하고 놀고 있다며 이런 행동에 대한 징계를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멕시칼리의 주택가에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초대장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미납된 수도요금을 거부감 없이 징수하기 위해 인기 드라마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이로운 흥행 속에 공개 26일 만에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파문이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임성재가 손목 부상 악재에도 첫날 경기를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명의 메이저 대회 챔피언과 한 조에 편성된 임성재는 4번 홀까지 한타를 잃으며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연습을 하다 손목에 통증을 느꼈는데 샷을 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스윙 할 때 약간 이렇게 딱 신경이 너무 좀 쓰여가지고 이게 임팩트 할 때 조금 더 좀 왼손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좀 그 역할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주 연속 PGA 투어 우승에 도전하는 임성재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5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빠르게 감을 되찾았습니다. 250야드가 넘는 긴 파3 11번 홀에서는 홀인원이 될 뻔한 그림 같은 샷으로 버디를 추가했고 파5 14번 홀에서도 한타를 더 줄이며 첫날 경기를 4언더파로 무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언더 쳐서 첫날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12명이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제히 매서운 샷을 뽐냈습니다. PGA 투어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이경훈이 5언더파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차세대 선두주자 김주형과 김민규도 각각 4언더파와 3언더파로 선전했습니다. 공도 멀리 치고 너무 실력을 출중한 후배들이 많아서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막 한가운데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첫날 11언더파를 몰아친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해 신인왕 소영준이 2년차 징크스를 이겨내고 호투하면서 아슬아슬 선두를 달리는 KT 마운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회부터 소영준의 위기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투아웃 이후 연속 3안타를 맞아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박계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2회에도 주자를 내보냈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순이 한 바퀴 돌자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위 타순의 연속 안타에 이은 희생타, 또다시 볼넷과 안타에 이은 희생타로 2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4회부터 6타자 모두 땅볼로 막아내며 승리 요건을 채웠고 삼진 2개를 섞어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6승을 이뤄냈습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낸 단비 같은 승리입니다. 야수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고 저도 그냥 한 이닝 승리 투수를 한다기보다 한 이닝 잘 막자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산을 상대로는 언제나 잘 던졌습니다. 2년 동안 9경기에서 5승을 거뒀고 1점대 평균 자책점, 짠물 피칭을 했습니다. 데뷔 첫 해 13승을 거두며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2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두산에만 2승을 거두며 9위를 되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던졌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오늘 안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안 좋을 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를 이끈 소영준이 되살아나면서 시즌 막바지 힘겹게 선두를 지키는 KT의 창단 첫 우승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12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